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수라고 합니다. 올해 42살이고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수진이랑은 결혼한 지 15년째고 초등학교 4학년인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장에서 일찍 들어와서 집에 도착했는데 수진이가 아직 병원에서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수진이는 항상 늦게 들어오곤 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더욱 늦어졌는데 병원 일이 바쁘다고 했었어요. 딸아이는 학원에 갔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김에 샤워라도 하려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화장대 위에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그런 봉투를 쓰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수진이는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살 때도 항상 브랜드 쇼핑백을 그대로 두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검은 봉투에 뭔가를 넣어둔 적은 없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뭔가 부피가 있는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혹시 제 생일 선물이나 결혼기념일 선물을 미리 준비해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속옷들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평소 수진이가 절대 입지 않을 만한 자극적인 디자인이었죠. 수진이는 평소에 검은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무난한 속옷만 입었거든요. 그런데 봉투 안에 있는 건 빨간색의 레이스가 많이 달린 정말 선정적인 디자인이었어요.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평소 수진이가 사는 속옷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속옷들 사이에 편지가 한 통 끼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얀 편지지에 파란색 볼펜으로 쓰여진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펼쳐봤습니다. 글씨체가 남자 글씨인 게 한눈에 보였어요. 수진아, 어제 너무 좋았어. 당신 남편은 모르는 게 많지? 난 당신을 다 알고 있어. 몸매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민감한지까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정말 노골적이고 유치한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이걸 입고 와. 너무 예쁠 것 같아. 벌써부터 기대돼. 끝에는 다음 만남이 벌써 기다려져. 그때까지 이걸 입고 있어라고 적혀 있었고요. 편지 하단에는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불과 사흘 전 날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진이가 이 편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편지 끝에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K. M이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남자 이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결혼 15년 동안 수진이를 믿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물론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증거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편지를 사진 찍어두고 속옷들도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는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놔뒀어요. 수진이가 들어올 때까지 몇 시간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딸아이는 알고 있을까?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녁 8시쯤 수진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라고 평상시처럼 인사하는데 제가 보기엔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어요.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딸아이 앞에서는 티낼 수 없어서 그냥 저녁을 먹었지만 속이 뒤틀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수진이의 요리가 모래 씹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아빠 왜 안 먹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애써 웃으며 배가 안 고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녁 내내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평소에는 식사할 때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그날은 계속 메시지가 오는지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제가 보지 못하게 각도를 조절하면서 보는 것 같았어요. 딸이 방에 들어간 후에야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장대에 있는 검은 봉투 뭐야? 수진이 얼굴이 순식간에 파래졌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뭔데? 직접 확인해봤어. 편지까지.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딸아이가 들을까봐 참았어요. 그러자 수진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줘. 눈물을 흘리면서 빌더라고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이번만 넘어가 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 순간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이를 방패막이로 쓰다니요. 하지만 정말 딸아이 생각을 하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이혼을 한다면 딸아이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누구야? 보험회사 지점장이야. 우리 병원 단골 고객이었는데.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3달 전부터. 3달이나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았던 거죠. 아침에 행복한 하루 보내라고 인사하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다녔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소파에서 잤고요.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은 서로 말도 안 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아빠 왜 싸워? 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가 제 아내를 꼬드긴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나왔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 지점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차로 10분 거리였죠. 지점 이름을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큰 곳이더라고요. 직원도 10명 넘게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지점장을 구분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지점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차를 세워두고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오후 6시쯤 되니까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고 배가 좀 나온 전형적인 중년 남성이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가방도 비싸 보이는 걸 들고 있었어요. 명찰을 보니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별로네였어요. 솔직히 저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머리도 반쯤 벗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늘어져 보였어요. 도대체 뭐가 좋아서 수진이가 이런 남자에게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를 따라가면서 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였는데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아파트도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지점장이라서 그런지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가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저녁쯤에 여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고 말랐는데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표정도 어두웠고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였죠. 아마 그 남자의 아내인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 피는 모습이 능숙해 보였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죠. 혹시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집에 사시나요? 여자가 고개를 들더니 네, 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실은 저도 비슷한 상황이어서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여자 표정이 변했어요. 혹시 당신 아내가 우리 남편이랑? 맞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상간남의 아내였어요. 이름은 혜진이라고 했습니다. 37살의 전업주부였고요. 결혼한 지는 12년 됐다고 했어요. 중학생 아들 하나,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혜진 씨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증거를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조용한 곳에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혜진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이 수진이와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회사 회식이다, 고객 접대다, 지점 행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혜진 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서 수진이와 주고받은 문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세요? 혜진 씨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당신 아내 자랑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름은 안 말했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예쁜 여자가 있다면서 얼마나 몸매가 좋은지 그런 얘기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아내 앞에서 불륜상 대방 자랑을 했다니요. 혜진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저도 이혼을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애가 둘이나 되고 저는 경제활동을 안 한 지 오래돼서 막막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쭉 집에만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취직하려고 해도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혜진 씨 사정을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아이들 때문에 쉽게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화가 나고 특히 혜진 씨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있어서 더 복잡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요즘 들어서 우리 남편 태도가 더 나빠졌어요. 혜진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짜증만 내고 아이들한테도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예전에는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잘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수진이도 요즘 들어서 더 예민해졌거든요. 집에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 안 하고 아마 불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때 혜진 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 우리 그냥 서로 바꿔서 살면 되잖아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혜진 씨 표정이 진지했어요. 저 진짜예요. 어차피 우리 배우자들은 서로한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서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도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 건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어떨까? 수진이는 원하는 남자와 함께 살 수 있고,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혜진 씨 같은 분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했어요. 적어도 저한테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혜진 씨가 연락처를 주면서 말했어요.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딸아이만 아빠 왜 요즘 우울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순수해서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죠.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니 딸아이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혜진 씨와 만난 지 사흘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해요. 저도 생각을 좀 더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엔 우리 4명이 모두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혜진 씨가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해결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상간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수진이는 또 어떻게 나올지. 혜진 씨 말대로 모든 걸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주말 오후 시내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구석진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진이와 상간남이 먼저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상간남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초라해 보였어요. 키도 작고 머리도 반쯤 벗겨져서 도대체 뭐가 좋아서 수진이가 이런 남자에게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옷도 좀 촌스럽게 입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혜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난 이유 다들 아시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고 상간남은 계속 커피만 젓고 있었어요. 일단 사과부터 하세요. 제가 상간남을 보면서 말했어요. 남의 아내를 꼬드긴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상간남이 미안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이 곤란해서 하는 말 같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혜진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아세요?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상간남이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구체적인 사과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라는 말만 하고 있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우리 이혼하고 재출발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남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서로 이혼하고 재혼하겠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혜진 씨 반응이 달랐어요. 잠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혜진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그냥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특히 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안 한 지 오래돼서 당장 생계가 막막할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문제도 있었고요. 단순히 이혼하고 재혼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혜진 씨가 계속 물어봤어요. 아이들 학비, 생활비, 주거비까지. 당신이 다 책임질 건가요? 상간남이 말문이 막혔어요. 아마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는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이혼하고 보자는 식으로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때 혜진 씨가 다시 그 제안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예요. 우리끼리 짝을 바꿔서 사는 거. 수진이와 상간남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라고요? 어차피 당신들은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서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애들도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고. 상간남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반대했지만 혜진 씨는 단호했어요. 왜 없어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스와핑 부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에요.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혜진 씨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한 달만 해봐요. 우리끼리 집을 바꿔서 살면서 어떤지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억지로 계속 살 필요는 없으니까 시범적으로만 해보는 거죠. 수진이는 의외로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반대할 처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어차피 상간남과 함께 살고 싶어 했으니까 혜진 씨 제안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어떨까? 혜진 씨는 어떤 사람일까? 수진이보다 더 나을까? 적어도 저한테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상간남만 계속 반대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어디 있냐, 말이 안 된다. 아이들 생각은 안 하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혜진 씨가 그럼 당신이 더 좋은 해결책 있으면 제시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갑자기 집을 바꿔서 산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혜진 씨가 처음에는 그냥 잠깐 지내는 거라고 하면 돼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적응을 잘해요 라고 했어요. 1시간 정도 논의한 끝에 결국 우리는 일주일 뒤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와 혜진 씨가 제 집에서 수진이와 상간남이 혜진 씨 집에서 살기로 한 거죠. 일단 한 달만 해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딸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혜진 이모가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라고 말했더니 딸이 왜? 라고 물어봤어요. 이모 집에 수리할 일이 있어서 한동안 우리 집에 있을 거야 라고 했더니 다행히 별다른 반응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혜진 씨가 짐을 들고 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큰 가방 2개와 화장품 가방 하나 정도였죠. 평소에 소유욕이 없어서 짐이 별로 없어요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첫째 날은 정말 어색했어요. 같은 집에서 자는 것도 이상했고 저녁 준비를 같이 하는 것도 어색했죠. 하지만 혜진 씨가 워낙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금방 익숙해졌어요. 혜진 씨 요리 실력이 수진이보다 훨씬 좋았어요. 첫날 저녁에 만들어준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딸아이도 혜진 이모가 만든 음식이 더 맛있어라고 했을 때는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괜찮아요. 애들은 원래 새로운 사람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거예요. 라고 혜진 씨가 말해줘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혜진 씨 요리가 맛있었어요. 간도 적당하고 영양 균형도 잘 맞춰서 만들더라고요. 둘째 날부터는 일상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혜진 씨가 이미 아침 준비를 다 해놨어요. 수진이는 평소에 아침을 대충 차려줬는데 혜진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줬거든요.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나물 반찬까지 완벽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수진이는 집안일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혜진 씨는 정말 꼼꼼하게 했어요. 화장실까지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아놨고 빨래도 개어서 정리해놨어요. 딸아이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전보다 밝아졌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수진이랑 있을 때는 자주 짜증을 냈는데 혜진 씨랑은 정말 잘 지냈어요. 숙제도 혜진 씨가 봐주니까 더 열심히 했고요. 아빠, 혜진 이모는 화를 안 내내라고 딸이 말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평소에 얼마나 자주 화를 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혜진 씨는 정말 차분했어요. 딸이 실수를 해도 다그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정말 이상하게도 생활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혜진 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고 딸아이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이와 살 때는 항상 긴장 상태였거든요. 수진이가 늘 날카롭고 화를 잘 냈어요.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당신은 왜 그런 식이야? 라고 비난했고 다른 남편들은 안 그런데 당신만 그래라는 식으로 비교했어요. 그런데 혜진 씨는 완전히 달랐어요. 문제가 생기면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다음에 조심하면 되죠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혜진 이모랑 계속 살면 안 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왜? 이모가 더 좋아. 화도 안 내고 맛있는 거도 해주고. 아이는 순수해서 거짓말을 할 줄 모르죠. 정말로 혜진 씨를 더 좋아한다는 뜻이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매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수진이와 상간남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가끔 혜진 씨한테 물어보면 글쎄요. 연락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 번씩 상간남 집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소리가 들리는 걸 봤어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는데 아마 수진이 목소리 같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라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혜진 씨가 저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우리 정말로 재혼하는 거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사실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이렇게 사니까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무엇보다 딸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딸이 정말 예뻐요. 혜진 씨 말이 맞았어요. 정말로 모든 게 좋았거든요. 솔직히 저도 혜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돼 있고 퇴근하면 집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딸아이도 혜진 씨를 정말 엄마처럼 따랐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수진이와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는데 혜진 씨와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였죠. 그럼 수진이와 이혼 절차부터 밟아야겠네요. 저도 우리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사실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확신이 섰어요. 저는 태수 씨와 함께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 재산 분할, 아이 양육권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혜진 씨가 꼼꼼한 성격이라서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줬어요. 먼저 수진이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수진이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도 거칠어지고 화장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았고요. 어떻게 지내? 그냥 살고 있지. 수진이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사람이랑은 어때? 글쎄. 생각했던 것과 달라. 수진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혼하자. 응? 혜진 씨와 재혼할 생각이야. 수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로? 그래. 너도 원하던 대로 새로운 인생 살아.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알았어라고 했어요. 아마 거부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대신 딸은 내가 키우겠어. 안 돼. 딸은 나와 혜진 씨가 키울 거야. 왜? 내가 엄마인데. 딸이 원해. 혜진 이모와 계속 살고 싶다고 했어.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던 거니까요. 지난 2달 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그럼 면접 교섭권은? 당연히 줄 거야. 하지만 주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딸이 원하는 거니까. 수진이가 울먹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업자득이었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혜진 씨도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상간남이 끝까지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꼭 이혼을 해야 하느냐, 다시 생각해보자, 애들 생각은 안 하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혜진 씨는 단호했어요. 그 사람이 수진 씨와 바람 필 때는 생각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혜진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수진 씨랑은 어떻게 되고 있대요? 글쎄요, 요즘 들어서 자주 싸운다고 해요. 돈 문제, 집안일 문제, 아이들 문제까지. 뭐 하나 맞는 게 없대요. 역시 현실은 달랐나 봐요. 결국 상간남도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혜진 씨가 이혼 사유를 불륜으로 했거든요. 증거도 충분했고요. 재산 분할에서도 혜진 씨가 더 많이 가져갔어요. 상간남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였죠. 저희도 수진이와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딸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수진이는 매월 일정 금액을 양육비로 주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했는데 사실 집이랑 사업체는 제 명의였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한 달 후 저와 혜진 씨는 재혼 신고를 했습니다. 큰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작은 식당에서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식사를 했어요. 딸아이가 이제 혜진 엄마네 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한 선택 같았어요. 혜진 씨 아이들도 주말마다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친해졌어요. 딸아이가 오빠 누나가 생겨서 좋아라고 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혜진 씨는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고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는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매출도 늘었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일도 더 잘 됐거든요.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후쯤 혜진 씨가 우리 세종시로 이사 가는 거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있으면 계속 과거가 따라다닐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서울에서는 수진이나 상간남과 마주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세종시에 새 집을 알아봤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주택으로요. 마당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네요. 혜진 씨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렜어요. 새로운 곳, 새로운 집,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으니까요. 딸아이도 새 집에 빨리 가고 싶어라고 했고 혜진 씨 아이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준비하던 중에 혜진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랑 우리 전 남편은 어떻게 지낼까요? 저도 궁금하긴 했지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글쎄요, 잘 지내겠죠. 전화 한번 해볼까요? 굳이요? 하지만 혜진 씨가 정말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말이에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데 상대방 목소리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뒤에서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지금 통화하기 힘들어요. 상간남이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뭔가 싸우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가 봐요.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로맨틱한 불륜과 현실적인 결혼 생활은 다른 거니까요.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수진이한테서요. 태수야, 나 좀 도와줘. 목소리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돈이 좀 급해서.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 왜? 그냥. 생활이 좀 어려워서. 사실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너무 냉정하게 굴 수도 없어서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뭐에 쓰려고? 카드 값이랑.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 사람은 뭐 해?
요즘 수입이 별로 없어.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대. 아마 불륜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가 된 것 같았어요. 보험회사 지점장이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면 당연히 좋을 리 없죠. 미안한데 못 도와주겠어. 나도 이사 비용 때문에 돈이 필요해. 수진이가 제발이라고 빌었지만 거절했어요. 자업자득이었거든요. 그리고 혜진 씨한테 이야기했더니 잘했어요. 도와주면 계속 의존하게 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세종시로 이사한 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집도 마음에 들었고 동네도 조용하고 좋았어요. 아이들은 새 학교에 금방 적응했고 저는 세종시에 지점을 열어서 사업을 확장했어요. 혜진 씨도 작은 공방을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소품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만들어주는 방식이었는데 반응이 꽤 좋았어요. 여보,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혜진 씨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벌써 이번 달에 20개째예요. 보람을 느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집에서 일하니까 아이들도 챙길 수 있고 일석이조였죠. 딸아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성적도 올랐어요. 혜진 엄마가 숙제 봐주니까 더 잘하게 됐어라고 했을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웃들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우리를 그냥 평범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줬고 아이들끼리도 금방 친해졌어요.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혜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전 남편한테서 이상한 연락이 와요. 뭐라고 해?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사업이 어렵다면서 도와달라고. 당연히 거절했죠. 그럼요. 하지만 계속 연락해서 짜증나요. 상간남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모양이었어요. 아마 불륜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며칠 후에는 수진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태수야, 정말 급해. 집세를 못 낼 것 같아. 그럼 작은 집으로 이사하든지. 그 사람이 요즘 술만 마셔. 일도 제대로 안 해. 수진이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새로운 인생 살고 있으니까. 제발. 딸 면접 날짜는 연락할게. 혜진 씨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져야죠. 사실 조금은 미안했지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수진이와 상간남이 자주 싸운다고 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졌고 서로를 원망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로맨틱했던 불륜이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반면 우리는 점점 더 안정되고 행복해졌어요. 혜진 씨 공방 사업도 잘 됐고 제 인테리어 사업도 세종시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네요. 혜진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제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서로에게 최선이었어요. 저도 동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이사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모든 게 안정됐어요. 제 인테리어 사업은 세종시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혜진 씨 공방도 온라인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아이들은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성적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 가족은 새집 베란다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혜진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고기와 야채들이 맛있게 구워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아빠,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죠? 딸이 제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좋아. 혜진 엄마도 계속 있을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혜진 씨가 웃으면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물론이야. 엄마가 어디 가겠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퍼져나갔어요.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혜진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누구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전 남편이에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더니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방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혜진아, 제발 좀 도와줘. 정말 급해. 뭐가 급한데요? 수진이가 집에서 나갔어. 돈 문제로 싸우다가. 혜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이들이 있잖아. 누가 돌봐줘야 하는데.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상간남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 씨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수진 씨 선택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혜진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한심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지. 후회하고 있나 봐요. 당연하죠. 현실은 로맨스 소설이 아니니까요. 며칠 후에 더 자세한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와 상간남이 완전히 헤어졌다는 거였어요. 돈 문제로 매일 싸우다가 결국 수진이가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아마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해요. 혜진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으니까. 저도 동감했어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상간남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였죠. 반면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기다려졌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혜진 씨가 어느 날 저녁에 말했어요.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런 행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딸아이도 완전히 혜진 씨를 친엄마처럼 따랐어요. 혜진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정말? 우리 딸 최고네.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소파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웃고 있었고 혜진 씨는 제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뉴스에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요즘 부부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헤어지려고 해요.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거죠. 혜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네요. 그러게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으로 저녁 무렵 우리 가족이 베란다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조명 아래서 아이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혜진 씨와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수진이와 상간남이 각자 다른 곳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서로를 원망하며 과거를 후회하면서 말이에요. 그들이 추구했던 자극적인 사랑은 결국 불행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선택한 현실적인 사랑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바꿔 살자던 혜진 씨의 제안은 결국 승패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은 평온한 새 출발과 진정한 행복을, 다른 쪽은 끝없는 불행과 후회 속으로 떨어뜨린 결과를 낳았어요. 이게 바로 사이다 엔딩이죠. 제가 겪은 이 일을 정리해보면 아내의 불륜을 발견한 후 상간남의 아내와 만나게 됐고 그분이 제안한 짝 바꾸기를 통해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불륜 커플은 현실에서 서로 원망하며 불행하게 끝났지만
저희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얻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인데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41살 된 이태훈이라고 하고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최수진이고 38살이죠. 결혼한 지 12년 됐고 아이는 없어서 부부끼리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일하며 평범하게 지냈거든요. 저는 주로 아파트 인테리어 일을 하니까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많고 아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몰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각자 바쁘게 지내고 저녁에 만나서 함께 밥 먹고 텔레비전 보는 게 일상이었죠. 인테리어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현장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아파트 입주철이 되면 정말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벽지 바르고 마루 깔고 몰딩 작업하고 하루 종일 손으로 일하다 보면 집에 와서는 정말 녹초가 되죠. 그래서 집에서는 아내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서로 피곤하니까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어? 정도로 간단히 안부만 묻고 각자 할 일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도 온라인 쇼핑몰 일을 하면서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상품 등록하고 주문 처리하고 고객 문에 답변하고 배송 관리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보다는 여유가 있었죠. 가끔 제가 현장에서 늦게 들어오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이면 평소와 다르게 트레이닝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등산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산에 가서 걷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진다면서 말이죠. 사실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쇼핑몰 운영하면서 고객불만 처리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요즘 온라인 쇼핑 고객들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져서 작은 일에도 컴플레인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배송이 하루라도 늦으면 항의하고 상품이 기대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환불을 요구하고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아내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등산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네,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아내가 최근 들어 살이 조금 쪘다고 신경 쓰는 모습을 봤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 예전보다 살쪘지 않아?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옷 입을 때도 이 옷이 나한테 맞나? 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등산을 다녀온 날이면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얼굴에 홍조가 돌고 샤워를 평소보다 오래 하고 저녁에는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효과겠거니 했는데 계속 관찰해보니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보이는 그런 기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등산을 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등산 관련 용품을 새로 사지 않더라고요. 배낭도 예전에 쓰던 거고 등산화도 없이 그냥 운동화를 신고 나갔어요. 등산 스틱도 없고 등산모도 없고 그냥 평범한 운동복 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짜 등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기본 장비는 갖춰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도 저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12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평소에도 작은 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었어요. 쇼핑몰에서 실수했을 때도 숨기지 않고 저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셨을 때도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내가 등산을 간다고 나갈 때마다 정말 혼자 가는 걸까? 왜 이렇게 기분 좋게 나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사장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종종 이런 모임이 있거든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일도 소개해주고 하는 자리죠.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현장 이야기도 나누고 자재 정보도 교환하고 가끔은 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고깃집에서 만나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업계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요즘 자재비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인건비 문제, 고객들이 점점 까다로워진다는 불만들이 주된 화제였어요. 저도 최근에 진행했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공감했습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 입주민들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따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술이 몇 잔 돌아가면서 화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한 사장님이 최근에 이혼한 지인 얘기를 꺼내면서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이 아내의 불륜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이혼하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3년 동안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화 중에 한 사장님이 요즘 뉴스에 나온 불륜 사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요즘 세상 참 무섭다,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일이 많아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다른 사장님이 그러게 말이야. 특히 산에서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산에서 불륜이라니 왜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사장님이 계속 말하길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산에서 만나서 등산한다고 하면서 불륜하는 부부들이 많다더하고. 특히 수요일 오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 왜냐하면 수요일이 주부들한테는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거든. 월요일은 주말 뒤정리하느라 바쁘고 화요일은 일주일 계획 세우느라 바쁘고 목요일부터는 주말 준비하느라 바쁘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오전. 바로 우리 아내가 등산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장님이 당연하지. 요즘 산에 가보면 혼자 온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다니까. 처음에는 정말 혼자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둘이 함께 걷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등산 장비도 제대로 안 갖추고 와. 진짜 등산하러 온 게 아니라 만나러 온 거니까라고 하더라고요. 등산 장비를 제대로 안 갖춘다는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내도 그냥 운동복에 운동화 신고 나가거든요. 다른 사장님도 맞아. 내 친구가 등산을 자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다고 하더라. 특히 날씨 좋은 날에는 더 많이 보인다고 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라고 거들었습니다. 40대. 우리 아내 나이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올랐거든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 나가는 것, 등산 후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등산 장비를 새로 사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게 그 사장님들이 말하는 특징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 한 사장님이 대부분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 등산 동호회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목적으로 만나는 거지. 처음에는 정말 등산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고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최근에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전에는 휴대폰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쇼핑몰 관련 업무인 줄 알았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마 우리 아내가 그럴 리는 없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2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차 안에서 혼자 설마 우리 아내가 그럴 리는 없어라고 중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요일 오전 40대 등산 장비 없이 혼자 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누군가와 만나는 것까지. 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봤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오늘 회식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모습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설마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정말 나만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보던 아내 얼굴인데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상상이 오갔거든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산에서 만나는 모습, 둘이 함께 걷는 모습, 그리고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까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커피를 타면서 오늘 날씨가 좋네라고 하는 말도 아침 뉴스를 보면서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해졌을까라고 하는 말도 모두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연기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 저를 보면서 오늘도 힘내라고 말하고 뺨에 가벼운 키스를 해주는 모습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키스조차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아침 해주던 그 키스가 갑자기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현장에서 벽지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정말 수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횟수, 메시지가 올 때의 반응,
그리고 평소와 다른 행동이 있는지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쇼핑몰 관리하고 저녁 준비하고 함께 텔레비전 보는 모습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 메시지를 받을 때 예전보다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는 혼자 미소를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쇼핑몰 관련 메시지라면 그런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아내가 최근에 외모에 신경을 더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있을 때 편한 옷만 입고 지냈는데 요즘에는 집에서도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화장품도 몇 개 샀더라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관리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더 커져갔어요. 혹시 정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섣불리 따져 물을 수도 없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아내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솔직히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1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미행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결혼할 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무색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을 풀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매일 아내를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차라리 확실히 알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내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아내를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 말이죠. 혹시 아내가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미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으면 놓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내가 가는 곳이 산이라는 것이었어요. 등산로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제가 따라가도 그리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등산복을 입고 가면 더욱 자연스러울 것 같았어요. 평소에 등산을 안 하는 저였지만 이번 한 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수요일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꼼꼼하게 화장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운동복을 고르는 것도 평소보다 신중하게 고르더라고요. 여러 벌을 꺼내서 거울 앞에서 맞춰보고 그 중에서 가장 예쁜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평소처럼 트레이닝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나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혹시 제가 틀렸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오늘은 현장에 늦게 나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가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길래 현장 근처에서 사 먹을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하고는 평소처럼 뺨에 키스를 해주었어요. 그 키스를 받으면서도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저도 급히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차를 몰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평소에 등산을 하지 않는 제가 등산복을 입으니 어색했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면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행히 아내는 제가 따라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까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혹시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아내가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최대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내가 향하는 곳은 우리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산이었어요. 그곳은 제가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가 어느 산에 가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등산 간다고 하면 조심해서 다녀와라고만 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내가 배낭을 메고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등산객들도 제법 있었는데 대부분 중년층이었어요. 그 중에서 혼자 온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로 보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남자가 아내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역시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제법 크고 체격도 좋아 보였어요. 얼굴은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아내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둘이 만나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게 확실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둘의 행동이었습니다. 서로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내가 그 남자를 보며 웃는 표정이 집에서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등산로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등산 간다고 했던 아내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급히 차에서 내려서 멀리서 둘을 따라갔어요. 다행히 등산로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따라가는 걸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가쁘게 나왔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직접 겪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기도 어려웠어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저는 계속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멀리서도 느껴졌어요. 10분 정도 걸었을까 두 사람이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12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다니. 그것도 저에게는 혼자 등산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혀서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아내가 정말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두 사람이 쉬어가는 곳에서 그 남자가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는 거였어요. 아내도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멀리서 줌을 이용해서 그 모습들을 모두 촬영했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허리를 감싸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까지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 두 사람은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니.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느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연인처럼 행동했어요. 서로의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끔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궁금했어요. 아내가 등산을 시작한 지 3개월이니까 적어도 3개월은 된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산에 있다가 두 사람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먼저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 저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두 사람이 등산로에서 나와서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근처 카페로 향하는 거예요. 저는 또 차를 몰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봤어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카페 주차장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계속 두 사람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또 다른 증거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 작별 인사하는 모습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포옹하며 작별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소처럼 다녀왔어라고 인사하면서도 얼굴에는 미묘한 홍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마치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등산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 공기도 맑고 기분이 상쾌하네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걷다 보니까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라고 덧붙였습니다. 혼자 걸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평소보다 더 기분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고 제게도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현장은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행동이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내는 계속 등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산에서 만난 할머니가 정말 건강해 보이시더라고. 80이 넘으셨는데도 저보다 훨씬 빠르게 걸으시는 거야 라면서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할머니는 만났으면서 왜 그 남자 얘기는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허리를 감싸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게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내가 정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따져묻지는 않았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한 번만 본 걸로는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시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거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함을 확인해 보니 산악회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어요.
그 번호로 온 메시지들을 보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만날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같은 메시지들이 오고 갔었어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저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말들을 다른 남자에게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같은 메시지들을 보냈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저런 말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저는 다시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들을 모으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동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두 번째 미행에서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나올 때 그 남자가 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번호판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 그 차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우리 동네에서 요가 강사를 하는 사람의 남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사람도 기혼자라는 게 더 가관이었어요. 즉,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배우자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그 남자는 아내와 같은 온라인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등산 목적으로 만났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아내가 누구인지도 알아봤어요. 요가 강사를 하는 여자였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여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도 있고 아파트 상가에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제 아내처럼 자신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며칠 동안 관찰해보니 그 여자는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거죠. 저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내에게 따져 묻는 것만으로는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산 입구에 경고문을 붙이는 거였어요. 두 사람이 매주 만나는 그 등산로 입구에 그들의 행동을 경고하는 문구를 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도 당황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컴퓨터로 경고문을 만들었습니다. 짝퉁 부부 산행 금지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CCTV 영상 확보, 본인만 모름. 배우자는 다 압니다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그리고 불륜은 범죄입니다라는 문구도 추가했습니다. A사 용지에 큰 글씨로 인쇄해서 비닐로 코팅까지 했어요. 경고문을 만들면서도 제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일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던 제가 불륜 현장에 경고문을 붙이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에 저는 그 산에 가서 등산로 입구 나무에 경고문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요일에는 멀리서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조금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았어요. 드디어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산에 도착해서 경고문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고 이미 몇몇 등산객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다더라.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아내와 그 남자가 도착했을 때의 반응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며 다가왔는데 경고문을 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내가 경고문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내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행동이 비밀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경고문을 보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이런 걸 붙일 권리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경고문을 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놨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등산객들도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문 때문에 이미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남자가 화를 내며 경고문을 떼려고 하니까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던 거죠.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아내는 그런 상황이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 남자에게 오늘은 그냥 가자고 말하면서 급히 그곳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얼굴을 가리며 도망가는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누가 했는지 알아내야 해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행동 때문에 더욱 수상해 보였어요. 결국 아내의 만류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라고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평소와 달리 등산이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오늘 등산은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내가 그냥 별로였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경고문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내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은 등산을 다녀온 날에는 기분이 좋아서 저녁 준비도 즐겁게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날은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 오늘 표정이 안 좋네라고 물어보니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라고 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을 보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아마 자신들이 들켰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겠죠. 어떻게 대처할지, 누가 이런 짓을 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촬영한 모든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정리했어요. 등산로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허리를 감싸 안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그리고 작별할 때 포옹하는 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아내가 또 등산을 간다고 나가려고 할 때 저는 말렸어요.
오늘은 등산 말고 집에 있어라고 했죠. 아내가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길래 오늘 우리 얘기할 게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표정이 또 한 번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내는 무슨 얘기인데?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나중에 하자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등산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아내는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 말에 따랐습니다. 아마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오후에 아내가 집에서 불안해하며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준비해둔 사진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오는 순간 그 사진들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혼자 걷는 등산이야? 라고 물어보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단지 침묵만 지킬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12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매주 수요일마다 혼자 등산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지. 라고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이혼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고 이혼 소송 서류도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는 정식으로 상간자 소송을 걸 예정이었어요. 또한 재산 보호 조치도 이미 취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 이혼 소송도 접수했고 재산 분할도 내 유리하게 정리해뒀어. 그리고 당신이 만나던 그 남자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걸 거야. 당신들이 한 짓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그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에게 무슨 동정심을 느끼겠어요. 오히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한마디 사과도 없이 며칠 후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짐을 챙기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사람을 제대로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2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모습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몇 주 후, 저는 똑같은 산을 다시 올랐습니다. 그날 경고문이 붙어있던 자리에는 이제 낡은 테이프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떼어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보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적어도 그들의 더러운 행동을 중단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니까요. 등산로를 걸으면서 옆 벤치에 앉아있는 한 할아버지를 봤는데 그분 곁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보니 여긴 진짜 부부만 걷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남긴 것 같았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저는 이 세상에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불륜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쪽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산을 내려왔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번 사연은 41살 인테리어 자영업자인 제가 12년 함께 산 아내의 불륜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매주 수요일 혼자 등산 간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다른 기혼 남성과 만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미행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등산로 입구에 경고문을 붙여 그들을 당황시켰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를 아내에게 내밀며 진실을 폭로했고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아내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집을 나갔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